여자 직원이랑 오늘도 통화했네? 업무 시간에만 통화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업무 때문이야. 프로젝트 마감이라 회의도 많고. 거짓말. 어제는 7시에도 통화했잖아. 퇴근 시간 지나서까지 무슨 업무야? 야근할 때도 있고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내가 다 봤어.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는 것도, 커피 마시는 것도. 팀 회의 끝나고 다 같이 간 거야. 나 혼자 따로 만난 적 없어. 어머님도 도와주지? 맨날 전화해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다 꿍꿍이가 있는 거야. 엄마가 왜 여기 나와? 제발 엄마는 건드리지 마. 이 영수증. 이것도 이상해. 커피값이 왜 이렇게 비싸? 둘이서 마신 거지? 부서 사람들 것까지 계산한 거야. 오늘부터 회사 그만둬. 아니면 이혼하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부터 차도 몰고 다니지 마. 못 믿겠어. 며느리는 왜 이렇게 아들을 못 믿는 걸까요? 아들이 바람을 피다가 걸린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걱정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65세 이정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던 그때가 가장 보람찬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자식의 가정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관련된 갈등 때문에 요즘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 부부의 갈등과 그 속에서 부모로서 겪어야 했던 고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재산 문제로 시작된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며 가족 간 신뢰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 또한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들 결혼식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5억 전세금을 전액 지원해 주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었지만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첫 집들이 날 아들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새 집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며느리도 살뜰히 집안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들네는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매주 전화를 걸어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고 며느리도 얌전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통화할 때 옆에서 누구랑 통화해? 하고 물어보더니 점점 밥 먹어야 하니까 끊어요. 이제 그만 통화해요 라며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에도 며느리가 전화기를 빼서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통화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혹시나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이 전화를 못 받는 건가 싶어 무작정 찾아갔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인터폰으로 지금은 좀 곤란해요 라는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통화하려고 해도 며느리가 주말은 우리 시간이에요 라며 가로막았고 명절 때 연락하면 친정에 가 있어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점점 아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지만 젊은 부부의 생활에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닌지 망설여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꿀차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인터폰으로 지금은 좀 곤란해요 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아들이 아픈데도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와야 했습니다.
약이라도 두고 가려고 초인종을 한 번 더 눌렀지만 이번에는 아예 인터폰 응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약봉지를 현관문 앞에 걸어두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라는 짧은 답장만 왔습니다. 나는 내심 서운했지만 새댁이라 불편하구나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태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아들 생일날만큼은 함께 보내고 싶어서 우리끼리만이라도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문자 한 통으로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만 보냈습니다. 그래도 젊은 부부의 생활이니 이해하자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하니까요. 시어머니라고 무작정 찾아가고 아들 생일날 꼭 봐야 한다고 고집 부리는 것도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조금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생일날 저녁에 시간이 되면 함께 밥을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먼저 연락해 준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저녁 6시 약속 장소인 삼성동 스테이크 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여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코트를 벗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셔츠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단추도 하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목에 두른 머플러도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을 입고 다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했지만 아들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의 핸드폰 화면에는 여보라는 이름으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요즘 옷 사입을 돈이 부족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돈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바로 매달 300만 원씩 6개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의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개를 계속 숙이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아들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일어났습니다. 생일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아들이 두고 간 머플러가 보였습니다. 머플러를 들고 아들을 쫓아나갔지만 이미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머플러를 보수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곳곳이 구멍난 머플러를 바라보며 내 아들의 생활이 어떤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제 생일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케이크도 들고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문자 한 통으로 대신하는 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를 보면서 젊은 부부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식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선물을 준비해왔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축하받는 자리였지만 자꾸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며느리가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네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일 선물은 나중에 사드리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밤이 되어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에서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 명절에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며느리를 탓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회사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세댁으로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일까지 하려면 정말 피곤할 테니까요. 이불을 정리하다가 작년에 며느리가 선물해준 파자마를 발견했습니다. 브랜드 택도 떼지 않은 채로 옷장 한 켠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져서 얼마나 기뻤었는지 지금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잠들기 전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라고 짧게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전달되었기를 바랐습니다. 젊은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시어머니로서 더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 갔습니다. 얼굴색은 창백하고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문안을 가보니 넓은 병실에 아들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물컵은 비어 있었고 식판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옆 침대는 이불도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다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데 보호자분이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보호자 없이 혼자 입원해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실 한켠에 놓인 아들의 가방을 정리하면서 속옷과 수건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나온 듯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옷장 안에는 입원 첫날 입고 온 옷까지만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38통이라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잠든 상태에서도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다녀와서 옷가지와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연락했더니 자신이 준비해 놨다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약속했던 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수간호사님이 찾아와 환자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심각한 상태예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도 며느리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 가정의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찾아오지도 않는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아들이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 영양이 풍부한 전복과 가리비를 샀습니다. 인삼과 대추도 넉넉히 준비했고 한의원에 들러 경옥고도 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장어구이도 잊지 않고 포장해 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주차장에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나타나길 바라며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배달 앱으로 다 시켜 먹어요. 앱으로 주문해 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건 아직 어려웠습니다. 카드 결제도 잘 못하는데 배달 앱은 더욱 낯설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퇴원하는 아들의 옆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며느리의 말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짐을 챙기면서 옷장안을 살펴보니 일주일 동안 갈아입을 옷 한 벌 없이 입원했던 게 확인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들 옷을 매일 세탁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는 길, 준비한 보양식들이 담긴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정성껏 고른 식재료들이 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음식들도 결국 문 앞에 놓고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퇴원하는 날까지도 며느리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숨을 자주 쉬는 아들의 모습에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퇴원하는 아들에게 가족들의 보살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발걸음도 하지 않던 며느리가 방문한 것이 의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자마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사는 집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당장 다음 달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입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던 며느리가 돈 이야기를 하러 왔다는 사실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전세금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회사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이사라도 좋은 동네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진정을 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돈을 안 주면 아들이랑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달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착한 세입자라며 계약 연장할 때 조건을 그대로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얼마나 착하고 순수해 보였는지 전세금 5억을 지원해 줄 때도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제는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아들의 결혼 생활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요일 오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아들은 평소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도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이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라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며 전세금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제는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니 아들의 낮은 목소리에서 며느리의 강요가 느껴졌습니다. 식탁에서 물을 마시던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양복 상의를 보니 단추가 또 떨어져 있었고 구두는 뒤꿈치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보낸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엌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자르면서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원했을 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과일을 건네며 이사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매달 지원하는 돈도 빠듯한데 무슨 더 비싼 동네로 이사를 가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과일만 먹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아들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와이프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떴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점점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며느리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식 걱정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큰 돈을 요구하는 아들을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아파트 헬스장에 갔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데 옆집 김영순 할머니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영순 할머니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우리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며느리가 이번 주말에 친정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는 물론 동생네 가족까지 모두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생활비를 보내는데도 아들은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니고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네 가족들이 호텔도 가장 비싼 곳으로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골프도 치고 호화로운 휴가를 보낼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찾아와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며 돈을 요구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낡아 있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달력을 보니 이번 주말이 아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 호화로운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말로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딸이 시댁에서 돈을 받아서 잘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보내준 생활비가 전부 친정 식구들을 위해 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로 결혼기념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보냈는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집 근처 홈플러스에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들의 검은색 BMW가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차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는 아들이 아닌 낯선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느리 친정 동생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왜 아들 차를 몰고 다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돈집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누나가 이 차를 끌고 다니라고 줬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동생에게 아들 차를 준 것입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아들 결혼할 때 사준 차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힘들어하는데 며느리는 차를 친정 동생에게 주고 다닌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집 아들의 말로는 자기 차에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아들네 일이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홈플러스로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출근할 때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하나 들고 걸어가던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뭐 맛있는 걸 먹어겠다고 홈플러스까지 와서 장을 보면서 이런 꼴을 보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내일이니 참견하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남편의 칠순이었습니다. 큰 잔치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가족끼리라도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약속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니 한참을 침묵하더니 일정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오겠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남의 일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날은 안 될까요? 시간을 바꿔가며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계속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지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결국 토요일 점심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편 생일인데 점심으로 약속을 잡는 게 서운했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작년만 해도 아들이 먼저 챙기던 아빠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겨우 시간 내서 만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식당을 예약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정말 올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말리면 어쩌나,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들과의 약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오지 않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식당만 예약해두고 아들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아들에게 다시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고 내용도 내라는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약속한 식당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저를 복도로 따로 불렀습니다. 화장실에 같이 가자며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며느리는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단둘이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아들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들의 바람 피우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따로 밥을 먹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모두 바람 피우는 걸 돕기 위해서라고 의심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시어머니인 저까지 의심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칠순을 맞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들인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보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고 생일 축하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내내 아들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여자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아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며느리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결국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고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칠순 잔치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알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퀭했고 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둘러보는 모습이 누군가 쫓아올까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조용한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왜 차는 사돈집 동생이 몰고 다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의처증이 의심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여직원과 통화만 해도 한 달 내내 의심받고 추궁당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도 여자 만나러 다닐까봐 뺏어서 친정 동생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아들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위치 추적을 하고 있어서 점심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보였던 수상한 점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들이 항상 피곤해 보였는지, 왜 옷이 허름했는지, 왜 회사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는지.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자 아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아내의 의심을 살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아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불안정했습니다. 며느리의 의처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만 듣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며느리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아들과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물어보았습니다. 차를 왜 친정 동생에게 주었는지, 왜 아들과의 만남을 제안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친정 동생에게 빌려줬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팔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만난다고 했다가도 증거를 대라고 하니 말을 돌렸습니다. 회사 여직원과 통화했다던 일도 사실은 며느리가 번호를 조작해서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아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말할 때마다 손톱을 뜯고 다리를 떨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계속 경계하며 쳐다보았고 누군가 몰래 도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화장실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함께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격양된 목소리로 거부했습니다. 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의사도 남자라서 아들 편을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도 계속해서 중얼거렸고 카페를 나가면서는 뒤돌아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외도를 돕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 찾아와 여직원과 큰 싸움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경비실에서는 며느리가 아침부터 회사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나온 여직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고 회사 직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직원의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면서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며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가 보니 아들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사실에서 계속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고 피해 여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직원은 아들과 같은 팀의 대리였고 업무상 연락이 잦을 수밖에 없는 사이였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모두 증언에 나섰고 불륜 의혹은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은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게 된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입사한 지 5년 만에 과장까지 진급했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리면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경력도 단절되고 생활고는 더 심해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서에서 한밤중에 풀려났지만 피해 여직원 측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라 회사의 명예도 실추되었고 피해 여직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사돈댁과 이야기하기 위해 며느리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돈댁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 벨을 누르자 사돈이 문을 열어주었고 거실에는 사돈어른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일, 며느리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한 일, 매일 아들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차까지 뺏은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돈 어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경찰서 조사 내용과 회사 직원들의 증언을 이야기하자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방을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을 감시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아들의 일과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들을 미행한 사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방 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돈 어른 내외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행동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회사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이제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식탁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며느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고 우선은 딸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협조하기로 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치료를 받아들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직장 문제, 며느리의 치료 문제, 손주들의 양육 문제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돈댁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돈 내외분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긴장된 모습이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돈 어른이 먼저 입을 열어 병원 치료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상인인데 왜 병원에 가야 하냐며 오히려 아들이 바람 피우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전부 아들이 회사 여직원들과 밥을 먹거나 회의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찍기 위해 매일 회사 앞에서 아들을 미행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돈 어른도 한계를 느꼈는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대로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불행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에 며느리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참을 혼자 있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아들을 잃고 싶지 않다며 자신도 이런 생활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치료를 받기로 한 것이 기쁘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 슬펐나 봅니다. 치료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큰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를 수소문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입원 치료부터 시작하고 상태를 보며 통원 치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며느리의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는 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하던 날 짐을 챙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가 잠시 물러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계속 곁에 있다가는 며느리의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돈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분간은 모든 연락을 끊고 며느리의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치료를 전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아들 가족이 타고 온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보던 아들과 손주들을 이제 한동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 가족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의 그 미소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살림살이를 정리하면서 아들 내외에게 보내줄 생활비를 준비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절반으로 나누어 따로 보관했습니다. 아들이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제가 도와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늘 오던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손주들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아직도 집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들도 잠시 치워두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잘 진행되어 며느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를, 아들 부부가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그것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물러서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만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역할보다 며느리의 치료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느리의 치료가 잘 진행되기를, 아들이 새 직장을 구할 수 있기를,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아들 가족과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아들네 아파트 방향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곧 어머니 만나고 싶다고 해요. 순간 이럴 손에 거면 들고 왜 있던 나오셨어요? 빗자루를 놓쳐버렸습니다. 뭐라고? 6개월 만에 처음 받아보는 아들의 연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매일 밤 기도하면서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울컥울컥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네 식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 안의 달력을 보니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들네 식구들 사진만 바라보면서 보냈던 시간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창가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식물도 시간이 지나면 꽃을 피우듯 며느리도 치료를 통해 새롭게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한번 아들의 메시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앞으로 만들어갈 행복한 순간들을 그려보았습니다. 모든 시어머니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섬의 의미는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을 위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며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의 딸이었던 며느리도 이제는 제 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때론 눈물과 아픔도 필요하니까요. 모든 시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들만큼이나 우리 며느리도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더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